2024년 2월 6일 새벽 5시 20분쯤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의 한 거리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고자는 한 여성이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라는 신고를 하게 됐는데, 확인해보니 20대 여성이 엄청난 폭행을 당한 채 발견이 됩니다. 말 그대로 무차별 폭행이었습니다. 특히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커터칼,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추적했고, 그 끝에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보시는 장면은 당시 검거 장면 CCTV입니다. 현장에서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을 보자마자 달아났던 범인. 오른손에는요,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뺏은 그 가방을 쥐고 달리다가 스텝이 꼬이며 넘어지고 결국 제압을 당하게 되었죠. 놀라지 마십시오.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턱뼈 골절이 되었고, 턱뼈 골절 포함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 조금만 늦게 발견됐으면 수많은 혈흔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지경까지였죠. 검거된 범인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직이고 전과는 14범, 특수강도 포함입니다. 이날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도 확인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인 범행이죠. 얼마나 끔찍하게 공격을 가했으면 그 커터칼 일부가 부러진 그 모습도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부산 서구의 초장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의 거주지는 경북 안동이었습니다. 안동에서 부산에 있는 여관방을 하나 구하고 혼자 거주를 하며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죠.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 범행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3월 21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의 첫 재판이 시작되었죠.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40대 남성 범인, 그는 언론에 얼굴을 노출시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특수강도 14범, 그는 과거에도 우리나라 언론에 여러 차례 얼굴을 올린 흉악범이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범행이 너무 잔혹해서 세상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2024년 3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저질렀던 그 남성 권씨, 그 사람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의 형량이 얼마 나오지 않는 건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그 과거의 모든 전과들 하나하나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남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남성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가 저질렀던 모든 전과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의 이름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김원사건 파일, 부산 묻지마 폭행의 범인, 그 잔혹한 전과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 이야기는 외부에 나온 보도의 내용은 매우 짧습니다. 깊은 내용으로 전해지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이 범인에 대한 과거 전과 기록을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이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그럼 전과자여고 그리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까지는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정보를 확인한 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건 자체가 안동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그 어떤 제한 조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 대목에서 알림이 사이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자발찌의 부착이 및 부착, 착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던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도 끔찍한 피해자를 만든 사건. 과연 그는 과거에 어떤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는 2016년 대한민국 언론의 얼굴을 한번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26일 오전 6시 8분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모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해서
약 42만 5천 원을 빼앗게 되죠. 이때도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가서 위협을 했습니다. 서로 피차 피곤하지 말자, 빨리 돈을 꺼내라 라는 위협이었죠. 그의 범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분 후 6시 24분경 600m 떨어진 또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 카운터로 들어가서 돈을 꺼내라 라고 이야기하며 28만 1천 원을 강취하게 됩니다. 그가 당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이유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3개월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가린 그런 행동도 하지 않고 CCTV를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상황까지도 포착이 됐죠. 자포자기하는 심정.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다시 교도소에 가야 되니까 교도소에 가기는 죽기보다 싫어서 좀 더 쉽게 목숨을 끊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헌데 목숨을 끊을 결심을 했으면서도 굉장히 도주하는 장면은 주도 면밀했죠. 현금만 쓰고 휴대폰을 아예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범행 이틀 뒤였던 28일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모자를 눌러 쓴 채로 잠복 중인 경찰에게 검거가 되었죠. 이때도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 왜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요. 이번 사건에서도 안동에 살았지만 부산에 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그는 2016년 4월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출소 이후 안동에 있다가 또다시 부산으로 와서 이번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럼 특수강도 혐의, 그럼 그 전의 전과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걸까요? 그 전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016년, 그리고 그 전인 2008년에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죠. 범죄 혐의는 강도강간, 특수강도, 절도, 상해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되었죠. 이 사건 정말 끔찍합니다. 2008년 당시 나이 30살이었던 범인은 6월 28일 밤 12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모 중학교 앞길에서 길을 가던 21세 피해자를 자신의 범행 대상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조용히 따라가서 뒤에서 입을 막은 뒤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조용히 따라 들어와라 라고 협박을 한 뒤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죠.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금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현금 2,000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현금카드 이렇게 훔쳤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21세 피해자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혹시 니네 집에 누구랑 같이 사냐? 라는 질문을 했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머니랑 단 둘이 있고 어머니 혼자 집에 있다 라고 얘기하자 이 남성은 생각을 바꿉니다. 아파트 열쇠와 휴대폰까지 빼앗은 뒤 니네 집으로 가자 라는 것이었죠. 집에서 돈을 더 뺏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렇게 21세 피해자를 협박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던 도중에 길거리에 사람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한 중학교 건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은 약 새벽 2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 이 남성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성범죄였습니다. 도망칠 생각하지 마. 네 핸드폰, 너의 집 열쇠 다 갖고 있어. 너 만약에 도망치면 너의 주변 사람이 다 다친다 라고 협박을 하며 피해자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 이후 주변이 조금 조용해지자 약 새벽 3시경 피해자의 아파트인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향해 침입을 하게 되죠. 피해자의 말대로 거기엔 어머니 50세 피해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병 조각,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보여준 뒤 손과 발을 묶고 나서 피해자들의 휴대폰, 현금 32,000원, 그리고 카드를 빼앗으며 죽인다고 위협해 비밀번호까지 알아내고 그 이후 많은 현금을 인출받게 되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뒤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가 확인됐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사건이 서울 동대문구 쪽에서 약 6월 28일경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그로부터 약 20일 전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대표와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사실에 신고가 있었던 걸 확인하게 됩니다. 20일 전인 6월 6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사장님의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현금 20만 원과 카드들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약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이 일을 하던 한 타이어 판매점에 들어가 사장님의 그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그 안에 금고 40만 원을 가지고 도주를 하게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서울로 이동한 직후 계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6월 7일에는 목욕탕에 가서 누군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지갑에서 현금 11만 6천 원을 훔쳤고, 6월 19일에는 한 공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인 걸 보고 가방을 절취해 현금을 그렇게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은 앞서 말씀드린 그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죠. 연쇄적인 그리고 끔찍한 범행이었습니다. 해서 그의 범죄는 강도, 강간, 특수강도, 강도, 절도, 상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병합됐던 거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피해자를 납치했습니다. 사실상 납치였죠. 현금을 빼앗고 사람이 많으니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협박을 해 또다시 그 안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위협을 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뒤에 나온 현금까지 인출했던 모습. 도합 금액이 약 120만 원입니다. 7년형, 5년형. 나오자마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관리가 되지 않았던 그 범죄자는 2024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수법은 그동안 있었던 것과 매우 유사하죠. 흉기로 위협한다, 폭행한다, 그리고 금품을 훔친다. 그렇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에 그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성범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분명 그렇게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재가 되게 되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범행에 대한 욕구가 감소될 거다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끔찍한 강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죠. 저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이 사람을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검색해봐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 이름을 모릅니다. 이미 2008년 당시에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알림에 등재만 되어 있을 뿐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죄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죄명은 어떤 부분이었죠? 2008년에 있었던 것, 강도, 강간, 특수강도, 절도, 상해,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은 특수강도였지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좀 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에 범죄자의 정보를 외부에 오픈하는 건 분명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려는 이유는 첫째, 분명 공개가 되었음에도 어떤 사람들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다시 재범을 계속해서 반복했죠. 검색을 해서 얼굴에도 확인하자라는 부분 때문에 공개하는 이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적혀있는 죄명 때문입니다. 이름 권수용, 나이 43세입니다. 이번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 그는 또다시 출소를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저지른 흉악범위에도 말이죠. 근데 이 정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밑에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미착용 상태입니다. 어디에 가도 제한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 밑에 보면 성폭력 전과에 대한 게 있는데요. 죄명과 횟수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준 강제추행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사건 내용에선 준 강제추행이라는 걸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 죄명은 없습니다. 준 강제추행, 추행과 행위는 다릅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알려드린다 한들 전과 내용 가지고도 검색이 안 됩니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이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죄명 자체도 잘못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전자장치까지 미부착 상태로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재범을 저질렀던 범죄자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사도 몇 줄 안 나온 상태지요. 그는 지금 자신이 술에 취해서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었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또다시 강도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 최저형량만을 받고 사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전자장치 부착이 안 되는 걸까요? 이미 계속 재범의 재범을 저질렀던 상태라 우리가 봤을 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사람이기도 한데 말이죠.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대표와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돈을 훔쳤던 사람, 그 이후에 길거리에서 보일 때마다 사람들의 돈을 훔쳤던 사람, 그 지나가는 피해자가의 집까지 따라가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범인, 출소 이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만났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자포자기한다라는 심정으로 알바생들을 위협해 현금을 강취했던 이름 권수용. 2024년 2월 6일 부산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피해자 과연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런 사람이 그냥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나와선 안 되기 때문이지요. 이 사건의 재판 결과도 저희는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권수용, 그 이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뒷이야기에서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권수용에 대한 재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상 공개? 그게 뭐 효과가 있나? 뭐 성범죄자 알림위에 공개하고 우리가 본다고 데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본다고 뭐 우리가 데뷔할 수 있다 뭐하다 없죠. 근데 바꿔야 될 게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이런 알림에 등재된 애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이죠. 그 주변에 이제 그것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게 모든 여성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는 게 아닌데 어제 그것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아이들이 있는 이런 쪽에는 이제 우편물 통보가 가게 되어 있죠. 어쨌든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마음대로 이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재범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교정 교화라고 하지만 그것도 애매한 상태들이 굉장히 많죠. 얘는 그냥 자기 돈 필요하면 어디든 가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 뿐이에요. 그걸 그대로 냅뒀고 교정 교화는 아무것도 안 됐고.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는 범죄자를 압박한다라는 수준이라면 조금 더 그 규정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발찌도 아예 기각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게 참 왜 그런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죠. 뭐 사실 이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그 버닝썬 게이트의 범인, 저는 사실 범죄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범죄자가 출소를 했고 성범죄자 알림위에 등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알려진 공인이다 보니까 얼굴이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상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뭐 등재를 안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돌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그 전에 있었던 한 연예인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공개가 됐던 적도 있었죠. 뭔가 이런 기준에 대한 문제들이 오락가락한다라는 문제들 때문에도 사람들이 이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거에 대해 폐쇄적인 구조잖아요. 여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국형 재직합법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 쪽인데 이 부분이 계속 인권 문제로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면 성폭력 비율을 봤을 때 어쨌든 어떤 특정성이 뭐 그런 식으로 했다 비율이 높다 이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동성에게도 저지르는 것도 당연히 성범죄죠. 성범죄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한 혐의 입증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게 사실이라면 무고한 거 제외하고요. 무고한 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사실 인격살인에 가깝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에 대한 부분이니까. 특히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인들 인격을 너무 챙겨주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보내셔가지고 계속 이런 결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제도 장치는 되겠지만 너무 폐쇄적인 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출소해서 재범을 저질렀던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할 생각이에요. 이건 너무 주목을 받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잘못 적혀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거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가 안 된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범죄자 알림이 주소가 잘못된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뭐 그 로드뷰로 확인해 보면은 허허벌판, 공터 막 이런 데도 있고 죄명 잘못 들어간 경우도 많고요. 무수히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연쇄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다 추격시켜놔요. 되게 간단하게 적어놓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뭐야? 그래도 범죄 사실은 제대로 적어놔야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게 크게 나올 수 있게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뭐가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진 않아요. 이거 뭐 공개한다고 정말 예방되는 거 맞냐? 아니 적어도 걔네들은 눈치를 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거라도 안 되면 저는 제시카법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믿는 이유가 그런 거니까. 뭐 집이든 차든 어디다 갖다 박아 놓는다든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라도 좀 해주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좀 감시망이 더 촘촘하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자장치까지 착용을 안 시킨 당시 그 선택이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자꾸 자기 거주지 벗어나서 딴 데서 범행 저질렀던 앤데 얘를 왜 그렇게 제한을 안 시켰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때문에 답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린 내용이었고요. 한번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리케이션은 꼭 까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집 주변, 동네 주변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도 좀 확인을 하시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성범죄자는 다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